아르슬란 전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때는 일본이 낳은 대작 판타지란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원작 소설은 최악의 결말로 호평 속에 망했고 애니메이션의 평가도 죄다 미묘한 상황인데 오직 만화판 하나만 찬사를 받고 있는 희한한 상황에 놓인 작품이죠. 대체 이 위대한 판타지 서사시는 어쩌다 이런 천국을 겪게 된 것일까요? 은하와 영웅 전설은 제 삶에 깊숙이 자리한 명작 중의 명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입체적인 인간 군상의 정치극은 한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그러니 그의 차기작 아르슬란 전기, 비록 아루스란 전기라는 해적판으로 처음 접하긴 했지만 신작이 출간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이 작품은 사산조 페르시아를 바탕으로 한 가상 판타지입니다. 용맹한 기사단이 존재하는 불패 왕국 파르스는 어느 날 루시타니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국력 차이는 절대적이었기에 파르스가 진리가 없었지만 마왕 자크를 부활시키려는 마법사의 농간으로 인해 허무하게 패하고 말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이 정통 왕이라고 주장하는 히르메스가 있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유약한 왕태자 아르슬란은 자신을 따르는 맹장 다륜, 그리고 궁정 활약을 꿈꾸는 천재 군사 나르사스와 함께 조국 탈환에 나섭니다. 이 작품은 전작 은하영웅 전설의 3파전 구도를 단순화시켜 가져왔지요. 은하영웅 전설이 제국, 공화국,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패잔의 3파전이었다면 이 작품은 파르스, 루시타니아,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마법사와의 3파전이죠. 전반적인 구도는 은연전에 비해서 단순해졌음에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서사시를 그리며 이야기를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7권에서 아르슬란이 마침내 왕도를 탈환하는 장면까지는 두근거리는 판타지 서사시로서 손색이 없었죠. 이 일부의 성공 덕분에 아르슬란 전기는 일본 판타지 소설 대표작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작가 다나카 요시키는 이 작품을 1년에 한 권씩 쓰겠다고 말했지만 1992년에 9권이 나온 이후 도통 신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8년 가까이 연재가 멈춰버렸죠. 이후 2023년경 작가가 직접 밝힌 바에 의하면 범인은 연재처였던 카도카와 서점이었습니다. 당시 카도카와는 소설가만을 바탕으로 애니, 게임, 굿즈를 파는 미디어 믹스를 추진했는데 문제는 정작 자신들이 가진 콘텐츠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오 영웅 전설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아르슬란 전기였죠. 문제는 회사에 사활을 건 프로젝트다 보니 편집부의 입김이 강했던 겁니다. 심지어 제목에 외래어가 들어가면 안 팔린다는 징크스 때문에 작가가 원했던 제목은 묻혀버리고 1권의 부제였던 왕도 염상이 억지로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후 작품이 히트하면서 아르슬란 전기가 정식 제목이 되지만 편집부는 제목을 아르슬란 사가로 바꾸라고 하죠. 이유는 당시 경제사인 하야카와 쇼보의 히트작 구인 사가의 열풍에 묻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연재 도중 온갖 간섭에 시달렸고 결국 카도카와가 이에 결정타를 날리죠. 1992년 회사의 사업 방침을 놓고 카도카와 형제 간의 병권 분쟁이 터집니다. 사장 카도카와 하루키는 동생인 카도카와 츠쿠이코를 부사장에서 해임하고 츠쿠이코는 미디어웍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독립하는데 이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남겨진 인력들은 극심한 과로에 시달려야 했죠. 이 와중에 아르슬란 전기의 담당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1994년에 느닷없이 사장인 카도카와 하루키가 마약 유통 및 복용으로 체포당했으며 이후 하루키는 경에서 물러나고 츠쿠이코가 사장이 되는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키가 벌인 프로젝트가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면서 이미 제출한 아르슬란 전기의 원고는 무려 6년간 방치되죠. 작가의 끊임없는 항의 끝에 겨우 편집자가 배치되지만 그 편집자는 작품을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동안 단편, 기고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대체 10권은 언제 나오냐는 분노에 찬 팬레터에 시달려야 했죠. 결국 작가는 카도카와에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출판사를 고분샤로 옮겨서 10권 이후를 연재합니다. 이렇듯 아르슬란 전기가 8년이나 멈춘 것에는 카도카와의 책임이 컸습니다. 다만 저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고단샤에서 연재했던 장룡전, 도쿠마 쇼텐에서 연재했던 타이타니아도 연재를 중단하기도 했으니 작가에게도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이렇게 연재가 재개된 아르슬란 전기. 하지만 반가운 마음에 집어든 10권 이후의 이야기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후엔 소설판과 만화판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8권에서 아르슬란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작품성은 크게 무너져 버리죠.
자신이 정통왕이라 믿었지만 진실을 알고 야망을 포기한 히르메스는 대체 뭐에 홀렸는지 다시 파르스를 침공하고 잘못된 전쟁을 했다며 후회했던 기스카르는 종교 세력과 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시 파르스를 침공하는 등 모든 캐릭터는 이해할 수 없는 서사를 보이며 무너진 서사 속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작가의 톡톡 튀는 문체는 사라지고 대사는 건조하고 장황해서 읽기가 힘들죠.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가 이어지다 14권에서 사왕 자크가 부활하면서 클라이맥스에 들어가더니 이 작품 최대의 매력인 아르슬란의 측근 16장이 말 그대로 허무하게 죽어나갑니다. 단순히 최후가 허무한 게 아니라 평상시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할 짓을 하면서 자멸하죠. 아르슬란은 겨우 사왕을 무찌르는데 성공하지만 그때 입은 상처로 사망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작품은 일부에서 한 가지 미래 예시를 합니다. 아르슬란이 후대의 길이 남을 성군으로 기록되었다고요. 그런데 중세시대에선 아무리 왕이 통치를 잘해도 후사를 남기지 못하면 평가가 절하됩니다. 왜냐하면 타국의 침략이나 내전으로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아르슬란은 결혼도 하지 못했고 통치 기간은 수년에 불과했습니다. 망을 물리친 영웅이란 모를까? 성군이란 평가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파르스는 멸망하고 마니까요.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작중에 던진 여러가지 복선도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종교에 미친 광신도인 루시타니아의 대주교 보댕은 이교도인 파르스의 문화와 서적을 불태웁니다. 후대 사람들을 위한 문화와 기록이 중요하다고 믿는 나르사스는 보댕은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말하죠. 이는 일종의 복선이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보댕은 2부에선 정적인 기스카르에게 죽고 이후 나르사스와 보댕이 대결하는 장면은 작중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은 1부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복선을 2부까지도 회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해진 스토리의 틀을 매력적인 캐릭터의 향연으로 끌고 나간 작품인데도 캐릭터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부에서 다 사라집니다. 1부 내내 아르슬란과 모종의 썸이 있던 소녀 에스텔은 여러 가지 떡밥을 안고 있었어요. 1부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16위장이라는 설도 있었고 아르슬란은 사실 정통 왕세자가 아니라 평민이었고 진짜 왕의 아이는 왕위 계승권이 없는 딸이라 어딘가에 유폐시켰는데 작중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나오면서 이 아이가 혹시 안드라고스의 딸인가? 혹시 아르슬란과 에스텔이 결혼하는 걸까? 하는 떡밥이 1부 내내 깔렸죠. 즉 에스텔은 2부의 전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캐릭터라는 말인데 하지만 정작 딸은 엉뚱한 데서 튀어나오고 에스텔은 2부에서 광신도를 구하려다 입은 상처로 죽고 맙니다. 1부 기존 최대 복선 덩어리가 2부에서 몇 페이지 만에 최후를 맞지요. 또한 작중 인기 캐릭터인 나르사스의 죽음도 비판받습니다. 궁정 화가를 꿈꾸는 지략가 나르사스는 이 작품의 전개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거의 모든 사건을 예측하고 대비한 지당이라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을지가 팬들의 논쟁거리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자불성을 지키는 도중에 히르메스의 기습으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자불성은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로 이곳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히르메스가 몰래 들어와 나르사스를 급습한 것이지요. 그런데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르사스는 모든 일에 인과와 관계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이런 비밀 통로는 사전에 조사해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엔 다른 때와 달리 이런 통로를 가만히 뒀다가 그 통로로 들어온 적에게 기습당해 죽은 겁니다. 게다가 작중에서 나르사스는 히르메스와 호각으로 살 정도로 검술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번엔 아군인 알프리드까지 있었음에도 죽은 거지요. 어떤 이야기를 볼 때 왜? 라는 의문이 자꾸 나온다면 그 이야기는 실패입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전개와 키워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작품 최고의 지략가를 죽일 방법이 없으니 겨우 나온 고육책이겠죠. 작품 최고의 인기 캐릭터가 이렇게 사라졌으니 다른 캐릭터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품을 중심에서 이끌어가던 핵심 인물 9명이 단 50페이지 정도에 몰살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묘사라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은 망하게 덤볐다가 한 칼에 죽습니다. 대체 작가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 작품 일부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은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왕의 혈통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백성임을 아르슬란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분은 테마가 바뀌어버립니다. 사실상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사왕이라는 초제한적 위협이 튀어나오면서 작품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 일부를 빛낸 인간적인 영웅들은 2부에선 단칼에 죽는 고기 방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아르슬란 전기. 재밌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만화판 많은 평이 좋다는 겁니다. 원작자인 다나카 요시키가 소속된 라이트 스태프는 사사의 핵심 IP인 은하용전설과 아르슬란 전기 등을 젊은이들의 감성에 맞는 형태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은영전의 경우에는 호지사키류의 만화라던가 애니메이션인 디노이의 태제가 있었고, 아르슬란 전기는 강철의 연금술사로 유명한 아라카와 히로무의 만화판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원전인 소설판의 평가는 당연히 땅에 떨어졌고, 가도카와의 네오 영웅전설 프로젝트인 9판의 애니메이션은 당시의 음악을 제외한 완성도 자체가 낮게 평가당했으며, 심지어 아라카 히로무의 그림체로 만든 신작 애니메이션조차 평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즉 이 작품은 만화판만이 살아남은 것이죠. 대체 소유사 아라카와 히로무는 무슨 마술을 부린 걸까요? 이 작품들의 미디어 믹스는 라이트 스태프가 주도하는 것이라 모든 리뉴얼은 다나카 요시키의 감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원작자 공인이라는 거죠. 다만 각색은 전적으로 작가 주도로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소여사인 아라카와 히로무는 이 작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품이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은 입체적인 캐릭터로 끌어나간 작품의 주제를 서사로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라카와 히로무는 2부의 무리한 전개를 오히려 캐릭터들의 과거 청산이라는 서사적 장치로 바꿔 캐릭터와 이야기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만화는 7권의 이야기로 흘러가나 싶더니 갑자기 사왕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5권의 전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왕은 인간의 육체, 왕 아느라고라스의 육체를 빌어 부활하고, 이때 전에 죽었던 파르스의 장수들도 사왕의 부하로서 다시 부활합니다. 즉 사족에 불과했던 8권부터 14권까지를 통째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작가 아라카와 히로무만의 오리지널 드라마가 시작되죠. 원작에서 어이없이 죽은 인기 캐릭터 쿠바드는 만화판에서는 자기 캐릭터에 맞게 부하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왕 자아크와 일기토를 벌이고, 쿠바드의 목숨을 건 공격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원작에선 다륜 혼자 자아크와 싸우며 인간은 마왕을 죽일 수는 없지만 빙의한 인간의 육체의 상처는 낼 수 있음을 아르셨다면, 만화판에선 쿠바드의 목숨을 건 공격 덕분에 다른 장수들이 이를 깨닫고 사왕을 물리치기 위한 지략을 짜냅니다. 또한 원작 마지막까지 서사를 완성시키지 못한 채 일회용 칼바지로 사라진 캐릭터들은 사왕이 부활시킨 파르스의 장수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성장하지요. 다루는 숙부와 싸우며 애매했던 무인으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정신적으로 완성되며, 안드라고라스에 붙었다, 아르슬란에 붙었다, 신념 없이 왕가의 정체성에만 매달렸던 키슈바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한 장인과 싸우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패는 비극적 서사를 완성하죠. 이런 식으로 원작에선 머릿수만 채우던 아르슬란의 16기장은 만화판에서 추가된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원작의 16기장이 서로 따로 노는 것처럼 보였다면 만화판에선 사원과 싸우며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을 넣어서 이들이 왜 하나의 반석이 되는지를 훌륭하게 그려내죠.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강화시키고 캐릭터 존엄의 회복을 통해서 흔들리는 드라마를 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활용점정을 아르슬란과 히르메스의 인격적 성장서사로 그려내죠. 원작에서 아르슬란은 사왕을 봉인한 성검 루크나버드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르메스를 성검의 힘으로 단 하나만에 이겨버리죠. 쉽게 말해 장비빨이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묘사는 아르슬란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었죠. 분명히 이 작품의 핵심 줄기는 버림받은 왕태자 아르슬란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성장하는 인간 창가인데, 정작 최종 보스와의 싸움을 장비빨로 이기다니요.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연출이죠. 만화판은 이를 파격적으로 바꿉니다. 만화판에서 아르슬란은 성검에게 선택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라카와 히로무의 스토리텔링이 돋보입니다. 원작에서 아르슬란이 실력이 없음에도 장비빨로 이긴다면 만화판에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승인 바프리즈와 다륜에게 사사받은 검술로 이깁니다. 원작이 루크나바드가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된다는 상징이란 정통성에 집중했다면, 만화판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왕의 실력을 증명하는 주체적인 성장 과정을 그렸습니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한 아르슬란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음을 서술하는 장치죠. 그리고 이런 아르슬란의 서사는 라이벌인 히르메스가 완성시킵니다. 히르메스는 자신이 가져야 할 왕위를 안드라고라스가 뺏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크나큰 착각에 불과했죠. 그는 선왕 오스로에스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로에스의 아버지 고다데루스와
오스로에스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배달은 형제였죠. 즉 아르슬란과 히르메스는 둘 다 진정한 왕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작은 히르메스가 템팔에 밀리며 이 갈등이 조성되지만 만화판은 이를 마지막 드라마로 만들죠. 아르슬란은 평민이기 때문에 루크나바드를 뽑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원과 맞서죠. 히르메스는 왕족이라 루크나바드를 뽑을 수 있지만 자신의 왕을 위해서 백성을 지옥에 떨어뜨렸습니다. 즉 만화판은 진정한 왕의 자격은 성검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왕으로서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히르메스도 이를 깨닫고 사한과 싸우기 위해서 아르슬란과 협력하게 되면서 원작이 초반에 잃어버렸던 주제가 완성됩니다. 이외에도 적국 루시타니아에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원작에선 그냥 그런 사람이란 묘사만 했다면 만화판에선 그들의 최후 묘사 등에도 공을 들이면서 원작의 빈 공간을 말끔히 메웠습니다. 또한 1부와 2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2부의 뜬금없는 전개에 설득력도 부여했습니다. 돈 리카르도가 성검의 힘을 제일 먼저 깨닫고 아르슬란 일행을 구했다는 디테일 등도 더하면서 왜 뜬금없이 그가 마지막 16위장인지 설득력을 부여했죠. 이렇게 만화판은 원작이 놓쳤던 주제의식을 완성시키고 원작의 빈틈을 완벽히 보완하며 완성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라카와 히롬의 만화판 아르슬란 전기는 단순한 원작의 시각화를 넘어 원작의 구조적 결함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한 원작에 대한 훌륭한 비평적 답변입니다. 소모적이고 허술한 2부를 드러내고 재도입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2부의 문제점인 기계적인 캐릭터 소모와 장르의 성격적 편지를 훌륭한 캐릭터 재해석과 원작을 능가하는 묘사로 살려냈습니다. 덕분에 아르슬란 전기는 서사시라는 장르로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슬란 전기는 만화판이 제일 평이 좋은 특이한 작품이 되어버렸죠. 소여사 아라카와 히롬의 스토리텔링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과 함께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